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사드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란의 추가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또 이스라엘 내 외국인, 미국인을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철통 같은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외국인이 10일 동안 삼성전자를 1조 원 넘게 매도세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면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은 9월 3일부터 10월 11일까지 23거래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삼성전자를 10조 6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38개월 만에 금리 인하에도 위험자산 투자 심리는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금리를 낮췄음에도 투자자들은 요지부동인 모습인데요. 가장 큰 이유로는 오만전자까지 내려간 삼성전자의 주가 부진이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영풍 MBK 공개 매수는 14일에 끝이 납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11일 공개 매수 가격 추가 인상이라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영풍과 MBK가 공개 매수 가격을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14일인 오늘 최종 청약을 마감할 예정입니다. 성공 투자를 향해 출발하는 힘찬 발걸음, 매일 아침 저희 증시와이드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오은비입니다. 네, 먼저 지난 거래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가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PPI가 둔화되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은행주들의 호실적까지 힘입어서 증시는 탄력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이 훈풍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후 이슈 와이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주목해야 할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타면서 이 출판업계가 기분 좋은 비명을 내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있는지 김신 팀장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우리나라에 곧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비만 치료제 중심으로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에 대해서 준비한 이야기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국 증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M7 마감 브리핑과 글로벌 이슈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오은비의 조간 브리핑을 통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신 팀장의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테마 장세 속 대응 전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이슈 와이드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지난 주말 동안 있었던 글로벌 이슈 김영민 브리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국 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97% 상승하면서 42,863.86포인트의 장을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0.61% 올라서 5,815.03포인트, 처음으로 5,800선을 터치했습니다. 나스닥은 0.33% 소폭 오르면서 18,342.94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9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를 발표했는데 시장의 예상치였던 0.1% 상승을 밑돌면서 계절 조정 기준으로는 전월과 같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근원 PPI도 전월 대비 0.1% 상승했는데요. 전월치였던 0.2% 상승보다 둔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CPI 발표 때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끈적하게 지속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노동시장도 좀 부진한 듯한 신호를 보이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발표로 투자자들이 위험 선호 심리를 다시 되살리는 모습입니다. 은행들의 실적 발표도 잇따랐는데요.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 기록하면서 이번 시장을 견조하게 지탱하는 데 한몫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금융주들의 실적 잇따라 발표되는데 실적에 따라서 또 투심이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이번 주 경제주들의 실적 발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미10년물 국채금리 소폭 상승했습니다. 0.05% 올라서 4.1%를 기록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대형주들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그 외 다른 구성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세를 기록하며 올랐습니다. 0.79% 상승해 5,33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WTI 가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3647% 내리면서 배럴당 75.49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M7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름세, 내림세가 엇갈려 나타나는 혼조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애플의 경우에 소폭 하락하며 0.65% 떨어진 227.55달러로 장을 마감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0.12% 상승해 416.32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블랙웰의 12개월치 주문이 모두 꽉 찼다라는 아주 넘치는 수요가 있다는 호재가 있었지만 주가는 아주 소폭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0.01% 내리며 134.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구글의 경우에는 법무부가 또 구글의 검색 독점을 막기 위해서 분사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알파벳은 그래도 주가가 오르는 모습 보였는데요. 0.72% 뛰어서 163.24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구글은 현재 미국 법원에 자사의 앱스토어인 플레이를 개방하라라는 명령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아마존 소폭 올랐습니다. 1.16% 오르며 188.82달러를 기록했는데요. 피보탈이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호평과 또 산업 속에서의 이 아마존의 규모, 성장 기회를 높이 평가하며 대수 의견을 냈습니다. 자, 메타 플랫폼스도 1% 이상 상승했는데 브로드컴은 큰 폭으로 빠지며 2.27% 하락해 181.48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먼저 테슬라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현지 시간 10일 로스앤젤레스 버뱅크에 있는 워너브라더스 영화 촬영 스튜디오에서 운전대, 페달 없이 완전 자율주행 기술로 운행되는 로보 무인 택시 사이버캡의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사이버캡은 양쪽에 문이 하나씩만 달린 투도어 디자인이고요. 내부에는 다른 자동차에는 있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습니다. 가격은 한 대당 3만 달러 가량으로 2026년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 4월에 일론 머스크 CEO가 이 로보택시 사업에 대해 자신감을 표명한 이후 지난 8일까지 주가가 약 70% 상승한 상태였는데 시장의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사이버캡이 공개될 때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바클레이스는 단기적인 기회를 나타내는 업데이트가 없었다고 지적했고 모건 스탠리도 완전 자율주행 FSD 및 기술의 변화와 차량 공유 경제, 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데이터가 부족했고 여러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테슬라는 장중한 때 10% 넘는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8.7% 하락하면서 217.8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시가총액도 이날 하루 670억 달러 증발했습니다. 다음은 우버인데요.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의 주가가 크게 치솟았습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됐던 기업이었는데요. 머스크가 공개한 로보택시 사업이
미래에 단기적으로는 큰 위협으로 작용하지 않을 거다. 생각보다 실망스럽다라는 투자자들의 예상이 나오면서 이 주가의 상방 압력을 높였습니다. 제프리스 애널리스트 존 콜란투오니는 우리는 이 이벤트가 우버에게 최상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우버의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버는 10.81% 급등해 86.34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리프트의 주가도 9.59% 급등하며 13.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핫스톡은 JP모건 체이스인데요. 자산 규모 기준으로 미국의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JP모건은 3분기 주당 순이익이 4.37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매출은 433억 2천만 달러로 예상치였던 416억 3천만 달러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순이익은 132억 달러에서 129억 달러로 2%가량 감소했지만 순이자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3% 오른 23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JP모건은 이어 올해 실적 전망도 상향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실적 발표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미 경제가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파로 주가는 4% 넘게 뛰며 222달러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주 금융권의 실적 속속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 외에도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도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블랙록의 운용자산 규모가 11조 5천억 달러에 이르러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요. 주가는 3.63% 상승해 99.26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실적이 발표된 웰스파고도 EPS 1.52달러로 시장의 예상치였던 1.28달러를 크게 웃돌면서 주가가 5% 넘게 급등했습니다. 종가는 60.99달러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 증시였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조간 브리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내수 부진 탓 매파적 인하, 가계비 부담을 내년 초에나 더 내릴 듯. 일단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한국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인하를 하면서 열렸던 기자간담회에서 임창용 이 한은 총재가 발언했던 것과 관련된 기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10% 이상 올라가면서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도 5% 이상 올릴 수가 밖에 없었다라면서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3%밖에 올리지가 않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를 미국처럼 급하게 계속해서 내릴 수는 마냥 없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금리가 인하가 되더라도 미국처럼 0.5%포인트씩 급하게는
내리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끌 쪽 같은 경우에는 0.5% 금리 시대가 오지 않는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라면서 이 부동산 시장에 관해서도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갭 투자를 하려면 감당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면서 금리가 일단은 빠르게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저히 적다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 배경과 전망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0.25%포인트 베이비 컷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추가 인하 가능성 자체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낮은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매파적 인하라는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크게 시사한 부분을 좀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계부채 증가 둔화 데이터가 9월 한 달치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장 큰 배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금리 인하 후에 대출 증가 우려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체는 9월 한 달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계부채가 얼만큼 늘어날지 그리고 과거에 그 가계부채로 인해서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그 가계부채가 얼만큼 늘어났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만약에 인하가 될 경우에는 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추가 금리 인하까지는 조금 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 시에 가계부채 정도는 일단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우려 포인트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수도권의 부동산 공급 그리고 공사 비용, 교육 문제까지 굉장히 복합적으로 현재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 문제를 정책 공조, 그러니까 금통위 혼자가 아니라 정책으로까지 함께 공조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통위 위원 중 6명 중에 5명, 거의 대부분 인원이 기준금리가 3.25% 지금으로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낮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0.25%포인트씩 두 차례 총 0.5%포인트 인하는 가능할 것이다라면서 올해보다는 내년 쪽에 조금 더 시선을 돌리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가 안정 더불어서 가계부채 통제 시에 내년 말 기준금리가 2.5%가 예상된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융 안정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정을 하겠다라면서 어쨌든 이 말에 내표된 의미 자체가 가계부채를 어느 정도는 보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지금 완만한 속도로 줄어들게 된다면은 금리 인하를 거기에 맞춰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가계대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추가 금리 인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현재 한은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었다라는 지적도 지금 시장에서는 꽤나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8월에 미리 금리를 내렸어야 된다라면서 지금 현재 내린 것에 대해서 조금 비판성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내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현재 제기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2조 원이 감소했는데 그러나 현재로서는 증가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월에서 8월 거래량 기준 했을 때 11월 대출 증가 폭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금융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융권 반응을 담은 기사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카드와 캐피털 업계 측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로 조달 금융 비용이 낮아져서 이 수익성 부분에서는 조금 더 큰 폭의 개선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반응을 내비쳤고요. 여신 전문 금융채 금리 하락으로 이 자금 조달 비용이 조금 더 줄어들 것이다라면서 예상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카드와 캐피털 쪽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드사는 여전체 금리 하락으로 영업이익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이 갈 것이다 라면서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예상안을 내놨고요. 소비자에게도 할부금리 인하 등의 이득이 좀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이 카드와 캐피털을 사용하는 소비자께도 이제 좀 더 나은 환경이 제공될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마찬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무이자 할부 상품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금리 인하 효과는 수개월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체 금리 같은 경우는 이미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저축은행 업계 쪽에서도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F 부실 위기에 처한 저축은행은 금리 인하로 고금리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들 것이다 라면서 기대감을 좀 내비쳤습니다. 유동성 공급으로 영업 환경과 수익성 전반적인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PF 구조 조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체율과 부실 채권 문제로 단기적인 효과 자체는 조금 더 제한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보험업계도 살펴보자면 기준금리 인하로 지급 여력 비율 하락이 조금 우려가 된다라면서 여기서는 좀 우려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IFRS 17 도입으로 금리 하락 시 부채 증가폭이 이 자산 증가폭을 초과를 해서 순자산 가치가 조금 더 감소할 것이다라면서 전망점을 내놨고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상당수가 지급 여력 비율 하락을 좀 경험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IFRS 17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발표한 보험계약에 대한 새로운 회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보험사의 재무제표에서 보험계약을 더 투명하고 더 일관되게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가 된 부분이고요. 주요 특징은 보험사의 수익성과 보험 부채를 평가를 할 때 미래 현금 흐름과 리스크를 더 정밀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가 된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정리해보자면 보험계약의 수익과 비용을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보험 부채의 변동을 매년 또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의 수익성, 리스크를 조금 더 명확하게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순이자 마진 하락 방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을 해서 수익성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로 순이자 마진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대출금리 인상 효과로 그 폭 자체는 조금 제한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또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럼프와 그리고 해리스 이 두 후보 간의 이 경쟁률, 이 관련된 기사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발언과 공약부터 살펴보자면 트럼프는 멕시코산 중국 자동차에 최대 1000%나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USMCA 재협상 의지를 밝히면서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협정 개정을 다시금 추진을 해보겠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대출이자를 전액 세금 공제 대상으로 해서 이 미국 내에 있는 자동차 생산 확대 그리고 구입 비용 절감 자체를 목표로 한다라면서 공약을 내비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보편 관세 그리고 멕시코산 자동차 관세로 인해서 이 감세 효과 자체가 제한적일 수 있다라면서 이 발언에 있어서 조금 더 지적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트럼프의 발언은 디트로이트 및 경함주인 이 미시간주의 표심을 잡기 위한 그 전략적인 부분이다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애리조나주 유세에서 트럼프를 굉장히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경제 정책을 부분으로 해서 맹공격이 이어졌는데요. 트럼프가 미국 서민 경제를 치고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다라면서 그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의 과거 거짓 발언과 행정 실패를 또 지적을 하면서 그를 미국을 이끌 수 없는 지도자라는 부분을 명시하면서 또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해리스는 경제적 공정성과 이 사회적 정의 이 두 부분을 강조를 크게 하면서 민주당의 경제 회복 계획을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흑인 남성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여성 후보에 대한 지지 자체를 조금 더 독려해달라라고 부탁성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단 현재 미국 대선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48.6%, 해리스가 47.8%로 굉장히 초접전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디트로이트 경제클럽에서 미국 제조업보, 거기 더불어서 자동차 산업 부흥 이 두 부분을 굉장히 크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해리스 같은 경우는 현재 오바마 전 대통령이 유세에 합세한 상황입니다. 오바마는 펜실베니아주 유세에서 트럼프를 자기만 생각하는 78세 억만장자라면서 직격탄을 날리면서 좀 비판을 크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허리케인 관련 유세에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 지역에 대한 지원을 보류를 했다. 그리고 불법 이민자에게 물자를 제공했다.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또 강하게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흑인 남성 유권자들에게 해리스 지지를 촉구를 하면서 이 바이든 때보다 낮은 해리스 지지율을 보완하려 한다라는 점도 한번 눈에 띄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선거 직전까지 경합주 유세를 이어가면서 이 해리스 득표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득표율 자체가 굉장히 접전을 이루고 있는 만큼 지금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도 한번 주의 깊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조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오늘 주목해봐야 될 이슈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와이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의 이슈와이드로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먼저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PPI도 좀 완만한 흐름을 보여줬고 더불어서 은행주의 실적까지도 잘 나오게 되면서 미국 뉴욕 증시는 굉장히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까지 좀 같이 상승 탄력을 받으면 좋으련만 우리 증시는 조금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주 전반적인 향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난주와 좀 비슷한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증시처럼 우리나라도 함께 올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하나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지금 나스닥뿐만 아니라 러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난 금요일 2% 정도의 강세 흐름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힘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 AI 쪽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시장에서 우려했던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든지 혹은 뭐 고용 혹은 물가 이런 내용들이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가 되면서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들, 특히 금융 쪽에서 실적이 일부 나왔는데 금융 쪽에서의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 뜻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현재 경기에 문제가 없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으니 현재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CE 같은 경우도 보면 10월 말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예상치가 2.06%입니다. 목표치인 2% 정도와 함께 비슷한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좋을 수밖에 없고 대선 이후에 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앞으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주에 한은에서의 금리 인하라는 재료가 노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심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라든지 특히 우리나라 국내 투자에 대한 투심 자체가 다소 제한적이다 보니까 국내 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장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갑자기 변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와 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한된 박스권 흐름 속에서 결국 봐야 하는 것은 주도 섹터와 혹은 개별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주도 섹터라고 보면은 언제나 바이오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 쪽에서 결국 미국 증시도 금리 인하를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외국인이라든지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바이오 쪽에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결국 3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결국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쪽에 관심이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방산. 그렇게까지 고점에 대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현재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쪽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쪽들 그리고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주도 섹터를 관련했을 때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우리나라 쪽 혹은 지수가 더 올라가기 위해선 반도체가 올라가야 하는데 반도체와 관련했을 때 중요한 이벤트가 또 이번 주 TSMC의 실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TSMC의 실적이라든지 혹은 AI 쪽에 대한 다양한 코멘트를 감안을 하면 TSMC 이번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실적을 딛고 삼성전자 쪽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을 공개를 하고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오는 수급들이 변화하는지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우리 시장 속에서는 현재 실적과 이슈 받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더 크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일단 현재 주도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바이오 쪽으로 좀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는 점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좀 큰 대형 기업들에서 실적이 곧 줄줄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반도체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17일에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일단 시장 자체에서는 호실적으로 점진을 보고 있는 만큼 과연 우리 기업들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좀 뜨거운 이슈로 좀 넘어가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노벨 문학상 아시아 여성 최초를 타이틀을 우리나라 작가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한강 작가님인데 한강 작가가 아시아 노벨상을 딱 타면서 이 노벨상 아시아 최초로 타면서 지금 출판업계가 정말 기분 좋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 저도 사실 책을 사고 싶어서 갔는데 책을 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만큼 지금 굉장히 뭐 인쇄라던가 뭐 출판 쪽에서는 바쁠 예정인데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일단 여전히 단기 트레이딩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관련했을 때 출판이라는 산업 자체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게 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면 저도 서점을 갔는데 한강 작가의 책만 찾지 다른 작가님들의 책은 찾지 않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결국 출판사들이라는 관련 종목군들이 크게 다시 한번 꾸준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책들 또한 함께 판매량이 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저는 지금 이런 현상들은 단기 트레이딩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테마에 대한 이슈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혹은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 굉장히 크게 파급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문학상으로는 최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판매량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외국 쪽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특히 K무원학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가 좀 1등을 했다 혹은 큰 상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을 때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단발성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테마적으로 보게 되면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추가로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 저는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출판이라든지 웹툰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나타났습니다. 금요일에 나타났는데 다만 이 부분이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테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저는 테마로 접근을 하려면 수급이 굉장히 빨리 모아갈 수 있는 1등 혹은 2등주에만 접근을 하는 것이 저는 수익률 측면에서도 그렇고 빠져나갈 때도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테마로 접근을 하게 되었을 때 1등 혹은 2등주에만 수급이 굉장히 많이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그 수급들에서 유지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그 다른 종목군들로 순환매가 함께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1등주에서 수급이 만약에 빠졌다. 특히 2%, 3% 정도 빠졌다면은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함께 빠지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1등주는 예를 들어서 20% 올랐습니다. 그런데 2등주, 3등주, 5등주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빠지는 건 같이 빠진다면은 내가 들어가는 타점이 다른데 결국 1등주에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후속주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5% 정도 수익이었는데 5% 정도가 빠진다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결국 테마로 접근을 할 때는 1등 혹은 2등주 수급이 잘 쏠리고 있는 쪽 위주로만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점에 따라서 관심주로는 예스24 그리고 밀리의 서재, 다산 네트워크스 등이 있는데 저는 이 종목군들 3개를 점 찍어 놓고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시켜 놓고 관심 종목으로 편입시키라는 게 내가 지금 당장 매수를 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HTS라든지 MTS 보면은 관심 종목 이렇게 별표를 칠하는 겁니다. 그런 종목군 넣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나왔을 때 트레이딩을 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들. 특히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이 이미 상한가를 들어갔고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전거래일 같은 경우에 20% 정도의 강세 흐름들이 나오고 금요일에도 크게 안 빠졌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2등주로 인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가 창비와 함께 MOU를 맺었고 올해 좀
밀리의 서재 창비 쪽에 책을 좀 할 예정이다. 물론 한강 작가의 책이 밀리의 서재에 있지는 않지만 이런 종목군들로 인해서 좀 관련 종목군으로 편입이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밀리의 서재가 실질적인 수혜주는 아닙니다. 이 점을 한번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데 다산 네트워크스가 창비 쪽에 대한 물류를 또 담당을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가 재건 관련 종목군으로 꼽히고 있어요. 물론 재건에 참여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아니고 참여할 의지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재건 관련 종목군으로 편입이 되긴 했지만, 다만 지금 미국 증시에서 허리케인에 대한 영향으로 해리스보다는 트럼프에 대한 우위가 조금 더 높은 상황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가 2등 그리고 예스24가 1등으로 좀 꼽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종목군에 대한 압축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인 트레이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1등과 2등주 수급이 잘 쏠리는 종목 중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 제약바이오 쪽도 오늘은 꼭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말 이 시장에 관심을 크게 모았던 게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출시 과연 언제 하냐 다가와 버렸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이 위고비에 관련된 종목들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동안은 정말 시세가 잘 나왔습니다. 지난 거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를 좀 봤더니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출시를 앞두고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 사실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정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면, 그리고 그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소화하는지에 따라서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들이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조금씩 물량을 비중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위고비가 출시를 한다고 해서 그 다음으로 인해서 진짜 수혜주와 가짜 수혜주가 조금씩 나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고비라는 내용들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9월부터 출시 일정이라든지 혹은 가격 등이 정해지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혹은 블루엠텍 같은 경우를 보면은 계속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들, 특히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U자 패턴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트라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만큼 현재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시점이 다소 늦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접근을 하시려면은 일정이 나온 다음에 뉴스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우리나라에서 출시를 한다고 해서 위고비가 굉장히 잘 팔리는지 여부들, 특히 삭센다와 대비했을 때 위고비가 얼마나 잘 팔릴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위고비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위고비가 출시한다는데 과연 쓰고 싶어요? 비싸던데요? 보통 그런 반응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위고비가 출시를 한다고 했을 때 다들 맞고 싶다, 쓰고 싶다 하셨던 분들도 가격대가 어느 정도 정해지고 나니까 이거는 좀 하면서 쓰기가 조금씩 부담된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위고비가 잘 팔리는지 여부까지는 조금 더 뉴스플로우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시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저는 지금 임상 기업들이라든지 혹은 비만 관련했을 때 살짝 발을 걸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직 매출을 안 잡히고 있는데 좀 임상 실험을 진행한다고 해서 발을 걸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실질적인 수혜들, 특히 뭐 블루엠텍이라든지 혹은 지속형
지속성을 이렇게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구간임은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블루엠텍이라든지 혹은 인벤티지 랩이 될 것 같은데 다만 제가 여기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을 한 번 더 도모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자율주행이라는 모멘텀을 받고 자율주행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움직였다가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 그런 날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조금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량 조절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는 조금 무리일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뉴스가 나오고 나서 정말 싹센다보다 더 잘 팔리느냐 이 부분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투자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또 중요한 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인도 법인이 정말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뭐 인도 시장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에서 뭐 투자처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제가 몇 개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에서도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향후 좀 자동차 부품주라던가 관련 종목들의 흐름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IPO 출시 전까지의 투자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내가 현대차를 선택을 하는지 혹은 부품주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기간 같은 경우에 차이가 나올 수가 있으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로 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수익률 측면에서 접근한다 하시면 부품주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저 역시도 지금 이 현대차 IPO 관련했을 때 투자는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전략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할 때 결국 리스크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들, 특히 뉴스가 나오게 되었을 때 세론에 대한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점들을 참고를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가 가능하나 다만 IPO가 상장이 되었을 때 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물량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저는 IPO 쪽에 대해서 흥행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지금 인도 쪽에 대해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인도 청년들 같은 경우가 특히 주식에 굉장히 많이 열광하고 있다고 해요. 30세 미만이 지금 전체 투자자 중에서 40%일 정도로 지금 주식 투자에 굉장히 많이 열풍을 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특히 유동성, 특히 자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 저는 현대차 IPO에 대한 흥행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했을 때 자동차 부품주들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도 IPO 관련 내용들이 나오면 항상 장 초반에 고가를 찍고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나왔고 그때를 보면은 개인들만 계속해서 샀고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파는 흐름들을 보였다면은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부터는 조금씩 다른 흐름들 오히려 그때 고가를 찍더라도 계속해서 주가를 버티려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주가를 오히려 버티려는 모습들이 나왔고 올리려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은 부품사들의 흐름들이 살짝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는 지금 자동차 부품사들 매력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전만 하더라도 부품사들의 차트 흐름들이 대다수 비슷한 흐름들을 보였다면은 지금은 조금씩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품사 내에서도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도 IPO와 관련해서 움직임이 빠른 기업들도 있고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움직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화신이라든지 서현이화, SL 같은 경우가 지금 인도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신 같은 경우가 18% 정도, 그리고 서현이화가 15%, SL이 11% 정도이다 보니까 현재 인도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현재 화신 같은 경우가 인도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 가장 높다 보니까 현재 인도 IPO 관련했을 때 가장 탄력적인 모습들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역시도 인도 IPO 관련했을 때는 종목군별로 압축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 전략 자체가 좀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부품사들 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슈와이드에서 다뤘던 내용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시은의 이슈와이드에서는 테마 장세 속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장은 제한된 박스권 흐름 보이면서 개별 종목군 위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이 됐습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TSMC까지 실적이 공개되니까 어떻게 숫자 찍힐지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도 본격적으로 출시가 진행되니까 과연 어떤 뉴스가 나올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계속해서 개장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장 전 살펴보면 좋을 이야기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톡톡한 경제 김영민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이슈를 찾아 그 내용에 대해 파고 들어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양한 키워드 속 오늘은 세계 국채지수 윅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에 참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채의 세계 국채지수 윅비 편입이 확정된 건데요.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FTSE 러셀은 현지 시간 8일 한국 국채를 내년 11월부터 윅비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정례 시장 분류를 공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국채시장이 명실상부하게 제값받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자율시장 경제 기조 하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관된 외환과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한 게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윅비 편입,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통해 고질적인 채권 외환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만큼 이제 한국 주식시장의 제값받기를 위한 기업의 밸류업 지원 방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윅비 편입은 국채시장을 비롯한 우리 자본시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자본시장 측면에서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비롯한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가 이뤄낸 쾌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정부는 윅비 편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글로벌 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점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윅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윅비는 블룸버그 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 JP모건 신흥국 국채지수와 함께 3대 채권지수로 꼽힙니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25개 국채가 편입돼 있고 해당 국가들은 경제적인 안정성과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추종 자금은 3조 달러로 추산됩니다. 윅비는 전 세계적인 채권 투자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연기금을 비롯한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추종하는 핵심 채권 지수죠. 이를 기준으로 많은 글로벌 투자 자산이 자동적으로 운용되며 수조 달러의 투자 자금이 이 지수에 따라 움직입니다. 윅비에 포함된다는 건 국제적으로 경제 신뢰도가 높은 국가임을 의미하는 거죠. 즉, 해당 국가가 국채 상환을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신뢰를 국제금융시장에서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한국은 사수 끝에 윅비 편입에 성공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9월 편입 전 단계인 관찰 대상국으로 이름을 올린 후에 편입 시도가 3차례 연속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총생산 기준 세계 10대 국가 중 윅비 편입이 되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인도뿐이었습니다. FTSE 러셀은 몇 가지 기준을 따져 윅비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국채 발행 규모 500억 달러 이상, 국가 신용 등급 S&P 기준 A- 이상, 무디스 기준 A3 이상, 시장 접근성 등을 다각도로 살펴봅니다. 한국은 관찰 대상국 지정 때부터 정량적인 기준은 모두 충족했지만 문제는 시장 접근성이었습니다. 시장 접근성 레벨이 2단계여야 윅비 편입이 가능한데 한국의 시장 접근성은 1단계에 머물렀던 거죠. 이에 기획재정부는 윅비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개별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ICSD 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한국 국채를 투자할 수 있게 했고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했습니다. 시장 마감 시간도 영국 런던에 맞춰 지난 7월부터 새벽 2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빛을 발해 시장 접근성 수준이 2단계로 상향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럼 윅비에 편입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윅비에 편입되면 글로벌 투자 자금이 자연스럽게 한국 채권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이를테면 윅비를 기준으로 삼은 많은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한국 국채를 자동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하게 되면서 외국인 채권 투자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과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FTSE 러셀은 한국 국채 비중은 국채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전체의 2.2%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윅비의 추종 자금이 3조 달러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660억 달러, 우리 돈 약 90조 원의 추종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90조 원은 연간 국고채 순 발행 규모에 육박합니다.
기재부는 윅비 편입에 따라 2026년 말께는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27%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원화 수요가 증가하면 환율 변동성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환율 안정성이 기업 활동에 매우 중요하죠. 윅비 편입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국제적 신인도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윅비 편입이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도 몇 가지 있는데요. 외국인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되면 갑작스러운 자본 유출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상황에 따라 투자자들이 자금을 빠르게 회수할 경우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죠. 또 국채 수요 증가로 인한 금리 하락은 단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채권 투자자들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고 이로 인해 새로운 투자자 유입이 둔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윅비 편입은 대한민국 경제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계속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장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전일장 한 줄로 요약하자면 38개월 만에 피벗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피벗, 즉 통화정책의 변화를 밝혔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금리 인하였지만 사실상 주식시장에는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피는 0.09% 하락하면서 2,596포인트에, 코스닥은 0.58% 약보합 수준에서 770포인트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사실 양 지수가 시초가부터는 좀 상승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하락 반전하면서 낙폭을 조금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좀 방향이 엇갈린 채로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위축된 심리, 2차 전지가 조금 많은 파이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 노이즈로 인해서 하방을 조금 더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 바이오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불기둥을 연출할 정도로 좀 좋은 모습도 보여줬으니까요. 오늘 시장 어떻게 문을 열지 함께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 기관 순매수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외국인 기관 순매수 탑5 외국인부터 먼저 지켜보시면요. 1위는 ABL 바이오, 2위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3위는 알테오젠, 4위 KB금융, 5위 SK 바이오까지 랭크되어 있습니다.
1위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5%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었고요. 2위 SK 하이닉스는 지수 자체는 종목 자체는 조금 하락한 모습으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요. 삼성전자 이번 3분기 실적 좀 실망스럽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례적으로 갤럭시 노트 7 이후로 정말 오래간만에 삼성전자 임원진이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SK 하이닉스는 사뭇 다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당당한 자신감을 보여줬고요. 지난주 엔비디아가 블랙웰에 대해서 12개월치가 완판됐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HBM의 직접적인 수혜를 얻고 있는 SK 하이닉스는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러브콜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3위는 알테오젠, ADC, SC 제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알테오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다만 투자 경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위에 랭크되어 있는 KB금융도 지켜보시면요.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과 호실적에 대한 신뢰감으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줄지어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12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난주 금요일장 기준으로는 91,3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SK바이오팜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체크 포인트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기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관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고려아연, 3위 현대차, 4위 원익 IPS, 5위는 현대모비스까지 이렇게 탑5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고려아연 쪽부터 살펴보시면요. MBK 파트너스와 영풍정밀 오늘장에서 14일이죠. 오늘 공개 매수가 마감되는 날입니다. 즉 1차전이 종료되는 날인데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민 정서상 이번에 좀 적대적인 M&A에 대해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다만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3위 현대차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대차 이번 3분기 실적 참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다음 주 화요일 예정인 인도 IPO, 인도 법인에 대한 IPO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과 밸류업 그리고 인도 법인에 대한 상장으로 인해서 삼박자가 고루 갖춰진 현대차 다시 한번 체크 포인트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순매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위 삼성전자, 2위는 LG에너지솔루션이고요. 3위는 삼성전자 우선주, 4위는 포스코홀딩스, 5위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내리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총이 90조가 증발되기도 했는데요. 5만 전자 이어서 4만 전자까지도 위험하다라는 모습까지도 짚어가고 있습니다. 자, 4위 포스코홀딩스와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쪽에서 노이즈가 강합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저가 철강 공세로 인해서 이번 3분기 방어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중국 법인에 대해서 이번 실적이 조금 부진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기관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는 SK하이닉스, 2위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3위는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고요. 4위는 CS엔드, 그리고 5위는 LG에너지솔루션인데요. 우선 SK하이닉스 기관은 팔고 있고요. 5위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노이즈가 끼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장 하방을 조금 더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은 이가은 앵커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장 안에서 영향을 줄 만한 뉴스 찾아봤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로보택시 관련해서 이슈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미국 시간 기준으로는 10월 10일, 우리 시간 기준으로는 10월 11일 금요일 오전 11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1시간 정도 딜레이 되면서 12시에 시작됐습니다.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머스크 CEO는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함께 등장해서 악수를 하고요. 앞에 놓여있던 로보택시에 탑승하고 이동해서 키노트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로보택시는 흔히 보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단계 중에 가장 윗단계에 있는 5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전 자율주행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생긴 건 굉장히 멋있게 생겼고 가격도 함께 좀 보시면
한 4천만 원 정도로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저렴한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구매할 때 그리고 이걸 택시를 이용할 때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부분도 눈에 띄는 포인트 중 하나였는데요. 근데 발표 이후에 사실 주가는 굉장히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찾아보면 일단 바클레이즈 쪽에서는 예상대로 디테일이 부족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로보택시 전반적으로 화려하고 멋졌지만 안에 내용물은 볼 게 사실 많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포인트 잡아봤고요. 로보택시에 어떤 AI 기술이 들어갔는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운전대랑 페달이 없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이고요. 그렇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시스템의 책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어떤 AI를 가동시키면서 이걸 운영해 나갈 것인가 이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그렇다면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 규제는 어떻게 좀 완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좀 필요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고 나서 주가 반응은 사실 마이너스 8.78% 생각보다 크게 세로뉴스로 작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 동안 사라졌던 시총 제외하면요.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됐고요. 이날 사라졌던 이 시총만 따져보더라도 우리 시장에 있는 코스피 LG 에너지 솔루션과 거의 맞먹는 규모의 시총이 좀 날아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테슬라의 로보택시 때문에 함께 좀 피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려를 했었던 우버가 오히려 10%대 상승률을 보였고요. 리프트도 9.5% 상승하면서 오히려 반사수혜를 좀 받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안에서는 어떤 흐름을 좀 받았는가라고 본다면 오히려 로봇주들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옵티머스 로봇이 나와서 술을 따라주기도 하고요.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기도 했고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계란을 짚고 움직였던 이 로봇과는 상당히 좀 발전된 모습을 보이게 됐고요. 그래서 오히려 본다면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앞으로 로봇 쪽에다 조금 더 기대를 걸어봐야겠다라는 심리가 조금 더 작용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장부터 자율주행은 좀 떨어졌고요. 오히려 로봇주들이 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체크도 조금 더 필요해 보이고요. 오늘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일정 담아봤고요.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중동 리스크와 맞물리면서 유가가 계속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은 콜럼버스 데이입니다. 미국 시장 안에서 채권 시장은 잠시 쉬어가고요. 주식 시장은 개장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 주가의 흐름도 함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주말 사이에 스타쉽 발사에 성공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8%에 대한 주가 부담을 조금은 더 완화시킬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븐틴 미니 12집 발매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0월 14일 월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3년문에 기준금리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시장은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는 소폭 상승을 했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조금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이 잘 찍히면서 2차 전지주에 대해서 기대감이 컸지만 좀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은 어떨지 지금 바로 개장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이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을 하면서 오늘 우리 증시에도 어느 정도 훈풍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일단은 엇갈리는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 상승하면서 2,602포인트로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02% 소폭 하락세 보이면서 770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과연 어떤 흐름 보여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거래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 엔솔을 제외하고 세 종목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만 현재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LED 사업을 철수한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LED 사업을 철수를 하면서 전력 반도체 마이크로 LED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제 보여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51%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자원공사가 내년부터 SK하이닉스의 국내 기술로 생산한 이 초순수를 공급하겠다라는 소식이 추가적으로 들려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현재 1% 가까운 낙폭을 그려내면서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거래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하락세를 좀 크게 보여줬습니다. 방금 전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보택시가 이 시장의 기대감을 조금 반영하지는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테슬라가 하락하면서 LG 엔솔도 마찬가지로 조금 하락하는 분위기를 현재 연출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0.1%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IPO가 정말 이제는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 기대감 여전히 이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차와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전기차 판매 10만 대 달성을 눈에 앞두고 있다라는 희소식까지 현재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조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다 하락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0.65%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마찬가지로 현재 다 양 지수 모두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장 자체는 2차 전지주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가남신약이 미국 FDA 심사 지연에 이제 지난 거래일도 HLB 그룹주가 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그 낙폭은 깊게 이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좀 줄줄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되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장 속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게 움직이고 있을지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대부분 상승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자리를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6만 원 선을 돌파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 좀 5만 전자대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현재 1.35% 오른 6만 원 선으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4% 상승하면서 18만 9,7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하나솔루션도 0.87%, 하나시스템도 0.89% 상승하면서 이쪽 섹터 안에서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금융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하게 됐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당연히 은행주, 제약, 거기에 더불어서 건설주까지 조금 관심이 크게 몰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은 그 기대감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1.19%, 대장주 KB금융지주는 3%대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금융지주도 2.95%, 그리고 신한금융지주도 0.7%, 지주사 모두 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도 0.68%, 미래에셋증권도 1%대, 그리고 한국투자금융지주도 0.5%로 모두 지금 좋은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엇갈린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신약 발표로 이슈로 인해서 현재 낙폭은 3.31%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K바이오판 같은 경우에도 2.04% 지금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1%대 낙폭을 현재 연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0.91%, 삼천당 제약은 0.68% 다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0.3%도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섹터도 대부분 상승 종목이 그래도 우세한 흐름을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 속에서는 혼조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더 낙폭을 크게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하나오션은 0.3%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주도 전반적으로 잘 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2.74%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1.7%로 조금 낙폭을 크게 키워내고 있고요. 삼성 SDI도 2.82%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0.36%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LG 엔솔도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58%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0.1% 소폭이지만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로템도 1.14%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프로세스 산업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여지는 게 에코프로 이 그룹주들이 아닐까 싶은데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0.34% 상승 출발하고 있지만 에코프로는 계속해서 낙폭 키워내고 있습니다. 1.96% 큰 폭의 하락세 연출하고 있고요. SKC 같은 경우는 현재 4.47%로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82%, 금양도 2.29% 하락을 하면서 2차 전지 소재 부품 관련 종목들은 오늘 조금 아쉬운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소비자 내구재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아, 현대차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는 0.41%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고요. 한국타이어도 0.13%,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현재 0.17%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중동과 남미에서 잇따라서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고 있다라는 굉장히 주가에는 호소식이 들어오면서 현재 주가는 상승 추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쪽 섹터 안에서도 전반적으로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테크놀로지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있는데 오늘장 네이버 주가 흐름은 0.17%로 상승 출발하는 흐름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현재 1.53%로 이 게임주 안에서는 좀 종목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1.12% 상승하고 있고요. 크래프톤도 지금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다 라는 전망에 지난 거래일에도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도 0.3%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넷마블 같은 경우는 0.67%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 속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이 조금 더 자리를 많이 차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종목들이 이슈로 자리 잡을지 계속해서 개장과 함께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 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개장 분위기 좀 살펴볼 텐데 삼성전자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지난 금요일장 기준으로 기관이 좀 들어오게 됐거든요. 오랜만에 진짜 들어왔고 오늘도 보니까 기관 쪽에서는 순매수 1위 종목으로 지금 삼성전자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여기에 의미를 둬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여기 네네. 퀄테스트 통과 안 된 거에 대한 주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퀄테스트가 통과되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다시 한번 추세도 바꿀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에 좀 안 좋게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정말 좀 죄송한데 콜 테스트는 기대를 일단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량 양산은 쉽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디램 쪽에 선단 공정적으로 그 최선단인데 이게 이제 6세대 디램 쪽으로 가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수율이 생각보다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디램 얘기를 굳이 왜 하냐면은 결국 디램을 적층시켜서 HBM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결국 원초적인 디램이었던 수율이 올라가야 HBM에 대한 수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물론 수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외비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란지 이런 부분을 종합해 봤을 때 쉽지 않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선단공정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또 전희원 부회장이 또 사과문을 올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아마 콜 테스트는 좀 쉽지 않다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단지 그러니까 HBM을 논하기 이전에 일단 원초적으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이란지 그리고 투자 지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기관들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6만 원권 이하에서는 소위 말하는 PBR 1.2배 이하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접근은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어머님 말씀드리면서요 6만 원 이하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사실 6만 원 이하 말씀드리고 했는데 사실 삼성전자보다는 이런 상황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사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으로 좀 마음이 기우는 건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단지 가격이 싸다고 접근할 수 없는 거거든요. 본질적인 가치가 변하지 않았는데 단지 가격만 내려왔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일단 좀 더 매력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하이닉스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상황들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시 삼성전자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싼 가격에 진입한 것은 맞지만 이번에 사과문을 올렸고 그 사과문을 통해서 앞으로 그동안 보여왔었던 삼성전자 1등 프리미엄을 다시 보여주게 된다면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은 싼 가격에 의한 어떤 기술적 반등 요 정도 노려볼 수가 있겠지만 그 이상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1등 프리미엄을 찾아오기 전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작년부터 지속이 되고 있었던 이 반도체 대장은 여전히 SK 하이닉스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사님 어머니께서 아직 매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주가 추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싼 가격에 물론 매수하고 이론상 봤을 때는 물론 PBR이 1배 이하기 때문에 매수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매수 버튼 누르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오늘은 1.5% 상승을 좀 해주면서 6만 원 선에 걸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대 강세 보이면서 오늘은 25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예정대로라면 22일에 이제 인도 IPO 상장이 좀 될 텐데 금요일에 이제 시외에서 부품주들이 좀 상승을 네네. 시작을 했거든요. 일정 앞두고 지금 현대차 접근 좀 가능한 가격 구간대일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IPO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조금 짧은 이슈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IPO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현대차에 얼마만큼 주가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실적이 나올 것인가, 매출을 반영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관건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연말이 다가오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배당 관련주들 그러니까 주주 환원책에 관련돼 가지고 현대차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각이 된다라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정도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 가장 아래쪽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22만 5천 원, 그러니까 23만 원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가격대를 일단 지켜주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땐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인더호벤 IPO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삼성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를 일단은 뭐 사면 안 된다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영역이 지금 했는데 중요한 건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가격이 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질적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내려온 상황이다. 이러면 이게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HBM이란지 선단공정의 최선단공정의 D램이란지 이런 최근의 상황을 봤을 때 조금 SK하이닉스가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려면 어디를 할래? 된다면은 지금 SK하이닉스가 좀 더 낫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 얘기를 다시 현대차 이어보게 된다면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뭐 22만 5천 원, 23만 원 가격대 충분히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중요한 건 주가 상승이 나올 것인가 여기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주가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 단기가 아닌 좀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IP보다는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인도차 IPO보다는 연말까지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주저하는 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그리고 배당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외국인 수급이 좀 유비되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연말 다가오게 되면서 배당이었던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또 조정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렇게 된다라면 현대차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차 IPO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 쪽을 보시는 것보다는 그 아랫단에 있는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SL이란지 화신이란지 서현이와 뭐 이런 종목들을 중심에서 보시는 게 제가 볼 땐 조금 더 낫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 시간 외에서부터 부품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부품주 단에서는 자연스럽게 좀 더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계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로보택시 발표가 있었는데 이벤트 이후에 세론이 좀 되면서 정규장에서는 한 8% 정도 테슬라가 네네. 밀렸습니다. 우리 시장도 반응을 좀 하긴 했는데 세론치고는 많이 밀리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옵티머스 때문에 로봇주들이 좀 관심을 받았는데 네네. 이걸 계기로 다시 한번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줄 수도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로봇주 관련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고 그런데 글쎄요 그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난주 충분히 선 반영을 시켰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물론 일단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율주행 택시 도입 웨이모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파운드리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될 거거든요. 하게 될 건데 중요한 건 이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일단 전반적으로 1차적으로 뭐가 되냐면은 일단 테슬라 이슈는 제가 볼 때 일단 선반이 됐다고 봐요. 선반이 됐다고 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미국이 중국산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적으로 제재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좀 더 부각이 돼줘야 아마 자율주행 관련 테마가 좀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 정세를 봤을 때 중국보다는 지난주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이슈가 조금은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좀 부각되지 못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중국의 어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리고 하드웨어에 대한 제재 이게 좀 덜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자율주행 테마 같은 게 더 지속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쉬운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자율주행보다는 차라리 2차 전지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LG 에너솔루션, 삼성 SDI 필두로 해가지고 이쪽과 연관된 관련 종목들을 조정 시에 다시 한번 리스트업 하셔가지고 재접근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보다는 일단은 2차 전지 쪽으로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일단 뭐 옵티머스 이런 이슈들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신규 물류창고 로봇을 10배가량 확대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그 무거운 두산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급격한 상승이 나오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뭐 옵티머스라든지 그 방금 말씀 구글이란지 쪽보다는
보피 쪽으로 이제 관심을 좀 가지게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또 새로운 어떤 나쁜 소식이 있긴 하지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탑스, 이니시스 이런 것들 결국 삼성 쪽으로 바라봤었거든요. 그래서 삼성 쪽에 조금 이제 안 좋은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로봇 관련된 이슈 관련된 관심들이 조금은 식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오늘 시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지수성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길게 갈까? 지난주 자율주행이 있었다라면은 이번 주는 로봇이 아마 짧은 테마를 만들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자율주행보다는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테슬라 자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주말 사이 스타쉽 발사가 성공을 또 했기 때문에 오늘 정규장 열리고 나서는 또 주가의 추이가 변동이 좀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입니다. 두산, 이수페타시스, SKC, KB금융, 한세실업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이 방금 나온 이 종목들 중에서 지금 기술적으로 접근 가능한 곳이 어딜까라는 일단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두산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지만은 지난주 금요일에서 오늘까지 급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 힘들 것 같고. 우리가 조금은 그 느긋하게 어떤 접근을 해본다는 관점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이 5종목 중에서는 좀 이제 KB금융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KB금융 같은 경우에 일단은 최근에 이제 9만 원대 가격대를 이제 돌파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 오늘 이제 전고점 돌파한 시점이거든요. 오늘 이후에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KB금융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KB금융이 움직이는 것은 조금 더 현대차에서 충분히 언급드렸듯이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들이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만 보게 되면은 KB금융 저거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좀 볼 수 있는데 KB금융 같은 경우에 지금 6월달, 7월달 이후에 9만 원 돌파가 안 되고 있다가 지금 오늘 와서 돌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신고가 영역에 진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두산보다는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KB금융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차트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그런 매력이 있다 좀 봐지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도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국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융주들 4대 금융주 같은 경우에 순이익이 또 이제 가계대출 증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또 순이익이 증가하게 되면은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주주 환원책,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반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연말까지 좀 느긋하게 본다라면은 아마 지금 말씀드린 금융주 뭐 다른 종목들이 안 좋다라는 거 아닙니다. 안 좋다는 것들이 아니라 요 5종목에서 한번 픽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느긋하게 접근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KB금융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 보율이 75%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KB금융이 외국인 회사지 않나라는 그런 좀 생각도 좀 드는데 왜냐하면 외국인 지분이 너무 높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미 조약상 또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최근에 뭐 정부에서 밸류업에 대한 얘기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런 세제 혜택을 좀 보게 된다면은 외국인 지분율이 줄어들 가능성 저는 분명히 낮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외국인 보율대로 그만큼 이게 묶여 있는 물량이라고 보게 된다면은 또 그런 매력도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품절주 이런 매력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금융주 한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KB금융 먼저 살펴봤는데요. 사실 밸류업에 들어갈 줄 알았지만 좀 제외가 된 종목이기도 하죠.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11월 4일에 정부에서 밸류업과 관련해서 ETF 12개 상장한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1조 전도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단독 뉴스기 때문에 뉴스 플로우 체크는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입니다. JNTC, 서울반도체, 세트레가이, 펩트론, EM텍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뭘 살펴볼까요? 일단은 펩트론 한번 볼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바이오하고 2차 전지 반도체가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엎치락 뒤치락 좀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또 금리나 한국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바이오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는데 제가
일단은 그 펩트론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펩트론이라는 종목 자체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펩트론을 통해서 비만 치료제라든지 그리고 이 바이오 쪽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유상증자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표가 너무나 조금 그러면 안 되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다른 쪽을 좀 그래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위고비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은 전반적으로 반이 된 것 같아요. 뭐 블루엠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 이제 뉴스 선반영 이런 부분에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 쪽으로 그러니까 위고비가 국내 상용을 하게 되면서 또 국내에는 비만약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뭐 이런 기대감에서 한번 접근해 보게 된다라면은 뭐 D&D 파마텍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 이제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하게 되면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ABL 바이오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고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위에 뭐 3일제 같은 종목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이라든지 그리고 ABL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 쪽으로 일단은 위치에 상관없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테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7월달, 8월달, 9월달 대비해서는 바이오에 대한 어떤 종목이 좀 많이 압축이 됐다라고 봐요. 근데 그런 왜 압축이 됐냐면은 또 쓰나미가 발생된 것 같아요. 9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여기 또 분위기가 좀 바뀌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지난주까지 엎치락뒤치하는 오늘까지도 엎치락뒤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들 속에서 어쨌든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미국 쪽에 어떤 모멘텀이 있거나 매출이 발생되는 것들. 그러니까 대표적 알테전 같은 것들이 먹고 살았던 뭐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어떤 이벤트가 있는 이런 종목들 쪽으로 그리고 매출 발생된 종목들 쪽으로 접근해 보게 된다라면은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오늘 반도체가 상대적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좀 쉬어가고 있는데 상승 나올 때 접근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어쨌든 강했던 종목들은 엎치락뒤치락 하더라도 계속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 최근에 주다운 섹터들을 조정 시에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반도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바이오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만한 섹터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펩트론 좀 살펴봤고요. 일정상 내일 온라인 주문으로 위고비 주문이 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주가에 어느 정도 녹여져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세로뉴스로 작용하게 되는지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도 내일 개장한 이후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위 테마들도 함께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테마 함께 볼 거고요. 첫 번째는 재즈입니다. 출판 관련해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재지나 뭐 출판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강세 오랜만에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선입니다. 최근 구리값이 다시 한번 좀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오랜만에 또 전선주가 개장하고 나서 좀 강세였는데 지금은 또 살짝 좀 내려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테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유리기판입니다. 앞서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반도체 쪽으로 조금 시세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뭐 CXL, HB 해서 반도체 쪽에서의 테마들도 함께 좀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사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요 세 개 중에서 조금 지속성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재지, 전선, 유리기판인데 재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강 테마라면은 짧게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예를 들게 되면 예전에 오징어 게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오징어 게임이 흥행을 하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었지만 계속 갔나요? 이후에 테마가 길가지 못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재지는 짧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오늘 당 캐스팅 섹터는 재지가 아닙니다. 재지가 아니고요. 마지막에 나왔던 유리기판 이쪽을 좀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9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2차 전지 반도체 쪽 분위기가 좀 옮겨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길게 추세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섹터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재지보다는 유리기판이 조금 더 반도체가 좀 낮고 그리고 반도체가 좀 나은데 유리기판도 어찌 보면은 이 반도체 이슈 때문에 같이 간다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볼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적 그리고 이런 이슈들 플러스 해가지고 차트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유리기판 관련돼 가지고 오늘 피롭틱스가 14%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당일만 보게 되면 상대적 급등이라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2만 원대 부근에서 기간 조정 양상을 거쳤다가 오늘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온다는 점을 볼 수 있고 그리고 121선을 또 기술적으로 돌파한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기술적으로 피롭틱스가 또 가장 더 매력적으로 좀 보이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는 JNTC, HB테크놀로지, YC캠, 캠트로닉스, 기가비스 같은 종목들도 있는데 피롭틱스하고 YC캠 정도? 요로 두 종목 유리기판에서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피롭틱스, YC캠 요 두 종목이 일단 기술적으로 상당히 눈에 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그래도 반도체 쪽에 시세가 좀 들어오게 되면서 테마탄에서 HBM, CXL 유리기판까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 압축은 피롭틱스랑 YC캠으로 해주셨고요. 찾아보니까 나와 있는 뉴스가 특별하게 있진 않는데 SKC가 기대감 속에 TP 좀 상향 조정됐다라는 뉴스 정도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분위기 때는 일단은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추세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장보다는 20포인트 더 올라온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770포인트 선이 깨져가면서 지금 769포인트 선에서 시장이 거래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장 때와는 지금 별반 다른 분위기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상승의 폭은 조금 더 크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선 그 위로 훌쩍 올라갔습니다. 현재 6만 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9만 닉스를 다시금 되찾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2.53%, SK하이닉스는 2.31%로 오늘 시장 안에서 반도체주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낙폭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0.24% 빠지면서 4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1% 그리고 현대차도 0.8%로 지금 계속해서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알테오젠만큼은 상승폭을 켜냈지만 지금은 알테오젠의 낙폭이 꽤나 깊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현재 3.24%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개장과 분위기 비슷한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는 지금 3.48%로 꽤나 깊게 낙폭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투자자들은 어느 쪽에 수급이 몰리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3거래일 동안 개인이 매수세를 보여줬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 전환을 한 상태고요.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 현재 쌍끌이 매수세 이어가면서 코스피 상승 탄력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 연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코스닥 시장은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을 덜어내면서 지금
있는 하방 압력을 조금 깊게 가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과연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도 개장과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53%, 삼성전자도 2.87%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주 흐름 괜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자기술 섹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함께 상승하고 있고요. 이어서 한화시스템도 0.2%, HPSP 같은 경우도 0.15%로 개장과 비슷한 흐름 그대로 연출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쪽 섹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보다는 비중을 더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금융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때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분위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강세 연출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현재 4%대 강한 상승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행은 0.92%, 신한금융지주도 1.57%로 강세장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전기 전자 관련 쪽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LS일렉트릭 3.9%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 이후로 구리 가격 상승하면서 전기 쪽도 잘 가고 있고요. 하나오션은 하락 반전하는 모습 보여냈고요. 삼성 SDI도 현재 하락 반전 출발하고 있습니다. CS윈드는 2.76% 좀 상승폭 크게 나타내지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5.94%로 거의 6% 가까운 큰 폭의 상승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 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개장 때는 어느 정도 상승불을 켠 종목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SK바이오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HLB 3%,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도 4% 가까운 낙폭, 알테오젠도 3%째로 낙폭을 그려내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는 약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은 오늘 엇갈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유의미한 부분은 코스피 시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매수 포지션 좀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원래 지금 반도체랑 제약 바이오 계속 핑퐁핑퐁 수급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딱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에 개장하고 나서 좀 테마도 이루고 시세가 좀 들어오는 반면 제약 바이오는 오늘 조정권에 좀 들어간 모습 일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오늘 장 마감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들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